안녕하세요. 저는 2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편과 많은 고민 끝에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시작을 하려다 보니 쉽지는 않네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보니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제 위로 3명의 손이 동서들 때문인데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로 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힘쓰는 일들에 대해서 열애를 하게 되자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했었죠. 저는 가족들끼리 그런 걸로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지만 손이 동서들은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임신한 제가 안정을 취하기 위해 시모가 감싸고 돌면 저에게 많은 질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임신을 했을 때 시모에게 대우는 다 받았을 텐데 왜 저한테만 유독 안 좋은 시선들을 보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손이 동서들은 가족들이 옆에 없고 며느리들만 모여 있을 때 저에게 더욱더 심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모든 일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걸어왔었다는 거 몰라? 막내 동서면 눈치껏 행동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어머님께서 동서 보고 쉬라고 얘기했다고? 그 말을 그대로 들어서야 되겠어? 우리가 보내는 시선이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밖에서 사회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임신 초기에는 최대한 몸조심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저는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 것밖엔 없는걸요. 그리고 방금 눈치를 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눈빛으로 무언가를 말하지 마시고 시키실 일 있으면 직접 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도와드리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도와주는 거야? 지금 우리가 힘들게 음식하는 거 안 보여? 요즘 젊은 것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나 봐. 나 때는 불만 같은 거 있어도 속으로 삭혔다고. 그런데 동서는 막내라고 아버님 어머님한테 온갖 이쁨 다 받고 있으니까 개념을 아예 상실한 것 같은데? 형님이 얘기하실 때는 무조건 토달지 말고 얘라고 하는 거야. 표현에는 자유가 있는 건데 왜 그런 걸 숨겨야 하는 건데요? 저는 오히려 할 말 못하는 형님이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걸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집안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말은 하라고 입이 달려있는 거지.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당한 취급을 하신다면 저는 그에 따른 불만을 얘기할 거고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라면 저 또한 형님들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조건 얘라고 말만 듣길 원하시는 건 아니죠? 형님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또한 할 말이 정말 많았지만 시부모님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시댁 집안의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다 해서 먼저 고개를 숙이면서 형님들한테 굽신거리는 건 제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막내라고 기선제압을 하려는 건지 저를 말로 휘두르려 하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안 좋게 느껴지고 있었죠. 시댁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일수록 그에 따른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를 발밑에 두고 부려먹을 수 있을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실망 또한 많이 했던 게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새 형님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더니 안 좋은 시선으로 불쾌하게 바라보았고, 시부모님께서 근처에 안 계실 때 큰형님은 제 위로 3명의 손이 동서가 있으니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들 거라며 며느리로 들어오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라면서 저한테 겁을 주고 있었네요. 초면에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였지만 저는 형님들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닌 남편 하나 보고 시집을 오는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그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 텃세를 부릴 거라는 걸 예상했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손윗 동서들의 기가 상당히 세다는 걸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한 건 아주버님들이 잡혀 살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새 형님들이 집안을 휘두르며 서로 똘똘 뭉쳐서는 아주버님들이 길을 펴지 못하게 잡고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새 형님들이 워낙 뭉쳐서 행동하다 보니까 시부모님도 눈치만 보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형님들의 성격과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면서 원하는 대로 제가 따르지 않게 되자 그런 것들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윗 동서들이 저를 잡아먹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고 제 옆에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새 형님들도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죠. 저에게 더욱더 압박을 가하면 저는 반대로 여우 같은 행동을 더 심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새 형님들은 저를 상당히 얄밉게 보고 있었네요. 동서, 가서 과일 좀 깎아와. 임신을 했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막내 동서가 깎아주는 과일 좀 먹어보고 싶네. 이거 어쩌죠? 제가 지금 아랫배가 뭉쳤는지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좀 누워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보, 나 좀 방으로 들어가서 잠깐 쉴게. 오늘 은근히 긴장을 많이 했는지 배뭉침이 자주 생기네. 과일은 형님이 직접 깎아 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라. 원래 임신했을 때 몸에 물이 오면 배뭉침이 자주 일어난다 하더라. 그리고 스트레스가 안 좋으니까 불편하면 일찍 들어가도 된다. 괜히 오래 있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어. 초기가 제일 위험한 거야. 과일은 첫째 네가 깎아와도 되잖아.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예전에 제가 임신했을 때는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뱃속의 아이도 건강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네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그런 거지. 시도 때도 없이 누워만 있으려 했잖아. 임신 초기인데 먹고 자고밖에 더 했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도 먹어대기만 하고 운동은 하지도 않아서 결국 출산하다가 체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제왕절개 했잖아. 하마터면 둘 다 위험할 뻔 했었다고. 시애미가 다 생각해서 하는 얘기를 네가 무시해놓고 왜 나한테 너무하다는 거야? 막내 며느리는 원래부터 몸이 약하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조심시키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어머님이 속고 계시는 거예요. 괜히 과일 깎고 싶지 않아서 저러는 거라니까요. 막내 동서가 얼마나 여우 같은데요. 너도 만만치 않았어.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생각 안 나? 온갖 꾀병 다 부리면서 집안 행사에는 최대한 늦게 도착해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온갖 잔머리는 다 부려놓고 그것 때문에 큰며느리랑 아마 대판 싸웠었지. 지금은 서로 똘똘 뭉쳐서 지내긴 하지만 예전에는 폭풍이 한번 휘몰아친 적도 있잖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희들 하는 거 보면
초등학생 수준보다 못했었다. 이래도 막내 며느리한테만 문제 있다고 얘기할 거니? 너희들이 보는 시선과 내가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애들처럼 행동할 거니? 솔직히 막내 동서는 어머님 댁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휴가를 온 것처럼 쉬고 있잖아요. 머리만 대면 잠드는데 그 모습이 저희가 봤을 때 좋겠어요? 제가 막내였을 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고요. 웃기고 있네. 네가 제일 심했어. 막내 며느리가 머리만 대면 잠드는 건 임신했으니까 당연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너는 임신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우리 집에만 오면 잠만 퍼질러 자놓고 막내 며느리한테 그게 할 말이냐? 여기에서 잠이 제일 많은 게 너 아니야? 정신없이 밥 먹다가 갑자기 졸았으면서 누가 누구한테 잠이 많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봤을 때 우리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 중에 막내가 제일 정상처럼 보이는데 쓸데없는 걸로 막내 잡을 생각하지 말아라. 새형님들이 하나같이 불만을 꺼내놓으면 시모가 대신해서 저를 막아주고 계셨어요. 정말 감사했었죠. 그런데 형님들의 과거를 들어보면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개성을 가지고 있었죠. 새형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노려보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형님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제가 따라가게 되면 이용만 당하게 되고 저를 만만하게 생각할 것 같아 확실하게 제 입지를 다지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었습니다. 남편은 과일이 올라가 있는 접시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새 형님들의 성격들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에게 피해가 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임신을 한 몸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했었지만 그래도 끌려다닐 마음은 전혀 없었네요. 그렇게 부산했던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에 저도 묵묵히 형님들 옆에서 일손을 도우며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셋째 형님이 저에게 국자 하나와 그릇을 내어주더라고요. 그리곤 뒷마당에 가서 된장 좀 퍼오라고 시켰죠. 그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었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뒷마당으로 가서 된장이 들어있는 장독을 열려고 한 순간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삐끗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바닥을 자세히 보니 무언가 알 수 없는 미끄러운 게 바닥에 묻어 있었어요. 냄새를 맡아보는 순간 기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제가 힘겹게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넘어지면서 흙투성이가 된 모습을 마주하게 된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며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발목은 심하게 부어있는 상태였고 당장 병원으로 가봐야겠다며 저를 급하게 업었는데 주방에서 새형님들이 저를 째려보면서 아주 얄미운 미소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뱃속의 아이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도움으로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인대가 늘어나서 한동안 깁스를 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발목에 깁스를 한 모습을 본 시부모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새 형님들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지. 임신했다는 걸 착각이라도 했던 거야? 어떻게 거기에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지? 제가 일부러 넘어졌다는 건가요? 셋째 형님이 된장 좀 퍼오라고 시켰잖아요. 그런데 장독대 앞에 기름칠이 칠해져 있었다고요.
어머, 그래서 지금 그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그런 건 동서가 조심했어야지. 괜히 일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도 내가 가봤는데 넘어질 만한 건 아무것도 없던데? 된장 좀 퍼오라는 게 그렇게 싫었어? 이참에 일부러 넘어져서 앞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동서가 말했던 기름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던데? 내 말이 틀렸으면 가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어머님, 막내 동서가 임신 핑계론 한계가 있으니까 일부러 발목까지 접질린 거라고요. 혹시 알아요? 발목 접질린 것도 거짓일지도 모르죠. 서방님이랑 둘이서 짜고 친 연기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셋째 형님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당장 뒷마당으로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온 가족 모두가 뒷마당으로 가게 되었는데 장독 앞에는 충격적이게도 바닥에 기름칠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조금도 미끄러질 수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새형님들이 바닥에 묻어있던 기름을 지웠다는 걸 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셋째 형님은 더욱더 큰 소리치면서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며 그동안 저에게 쌓였던 불만들을 한꺼번에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셨지만 새형님들은 계속해서 저를 압박해 나가고 있었죠. 어머님, 이래도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실 거예요? 이거 봐봐요. 얼마나 여우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동서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나중에는 저희 머리 위로 기어오를 거라니까요. 확실하게 혼 좀 내주세요. 제가 왜 이런 걸로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형님들이 저를 그동안 안 좋게 생각해서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계획한 거 모를 줄 알아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장독 앞에만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네요. 이왕 하시는 거 주변까지 깔끔하게 청소를 하셔야지 의심이 안 가죠. 제가 넘어진 부분만 너무 깨끗하게 닦아 놓으신 거 티나지 않나요? 그만들 해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면 더 이상 서로 모이지도 말자. 새형님들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고 있었고 저 또한 그런 형님들한테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앞으로 넘어졌다면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새형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었네요. 결국 그날은 더 이상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과 저는 일찍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본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저를 더 막대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고 다음번에 시댁에 가게 됐을 때 새형님들의 실체를 꼭 밝혀내길 결심하게 되었죠. 몇 달의 시간 동안 저는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다쳤던 발목을 다시 회복시켰고 다가온 명절에 정상적으로 걸어서 시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미 새형님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주방에서 웃고 떠들면서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는 남편과 함께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님들은 저를 보자마자 침묵을 유지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둘째 형님이 저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네요. 그리곤 임신한 귀한 몸이니 최대한 편하게 음식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며
재료 손질을 하라고 마늘과 양파를 한 무더기 안겨주었고 새형님들의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손질하라며 주방에서 내쫓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참을만 했어요. 몇 달 만에 시댁에 온 거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실로 나와 마늘과 양파를 다듬고 있는데 눈이 맵긴 했지만 참을만 했고 제가 혼자서 재료 손질을 하고 있자 시부모님과 남편이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었네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첫째 형님이 뭐가 또 불만인지 시모께 재료 손질 도와주었다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시모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재료 손질을 하셨네요. 첫째 형님은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궁시렁거리며 형님들과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좋은 말들이 거실에까지 들려오자 남편이 참다 못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일단 참으라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한 가족이 되었으면 서로 헐뜯지 말고 잘 지내야 하는데 어떻게 다들 똑같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저를 보면서 고생이 많다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작된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얼굴을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있던 그때 밥상 앞에서 셋째 형님의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이제 막내 동서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일 좀 시켜도 되죠? 그때는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 임신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요. 오늘은 동서도 똑같이 일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동서를 너무 감싸고 돌수록 저희는 어머님한테도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너희들은 왜 막내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한달인 거야? 텃세 부리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지금까지 버릇없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머리 숙여 사과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키는 거 토달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셋이서 똘똘 뭉쳐 지내는데 막내 동서만 차별을 한다는 건 그만큼 저희와 동서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어느 쪽이 잘못된 것 같으세요? 동서가 저희 집 식구가 되기 전에는 어땠는데요? 평화롭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집안 꼴을 보세요. 동서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말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막내 동서를 잡아주셔야 저희가 교육을 똑바로 시킬 수 있는 거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건 아니죠? 누가 더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저만 정상이고 형님들이 비정상 같은데요. 그 말에 책임들 질 수 있으세요? 뭘 믿고 그리 자신만만하신 거예요? 어머,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어디서 형편없는 집안이 굴러 들어와 놓고 지금 우리 보고 비정상이라는 말이 나와?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막내면 막내같이 굴어야지. 어디서 맏며느리로 행동하려 들고 있어? 동서가 이래서 혼나는 거야. 셋째 형님은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 자기 앞에 있던 국그릇을 제 얼굴에 던져 부어버렸어요. 다행히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어느 정도 식었는지 크게 뜨거운 건 아니었지만 저희 엄마가 명절날 시댁에 인사드릴 때 입고 가라고 사주셨던 인부복이 전부 다 망쳐버리자 더 이상 새형님들을 사람으로 상대하는 건 안 될 것 같아 숟가락을 든 뒤
새형님들한테 나이를 먹었으면 어른답게 행동 좀 하라고 한 대씩 쥐어 막으려는 순간 시모가 제 숟가락을 뺏으시더니 직접 형님들을 훈계하셨네요. 새형님들의 머리를 강타한 순간 숟가락은 휘어졌고 머리를 맞아서 고통스러운지 비명을 지르며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남편이 밥상 위에 캠코더를 올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적이 흐르더니 모두들 캠코더에 집중을 했고 저는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지만 형님들이 시부모님 앞에서 보인 행동들과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캠코더의 화면에 새형님이 나오는 순간 셋 다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이번 명절에 버릇없는 막내 동서를 아주 골로 가게 만들어야 되겠어.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저번에도 솔직히 너무 위험했었다고요. 다행히 뒤로 넘어져서 발목만 다친 거지. 앞으로 넘어졌다면 유산됐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방금 형님이 말한 계획은 그때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게 뻔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나중에 저희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이번 일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요. 형님이 막내 동서를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는 알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계획이 저희가 했다는 게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그땐 오히려 저희 앞날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최대한 좋게 말로 풀어서 막내 동서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편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건 중범죄에 속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계획이라 너무 불안해요. 여기서 지금 우리 말고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니까. 막내 동서가 목에 힘주고 다니는 꼴을 계속해서 보겠다는 거야? 나는 절대 그 꼴 못 본다고. 내가 왜 이번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절대 우리가 했다는 걸 모르게 철저하게 준비할 거라니까. 어차피 동서들은 나와 함께 한 배를 탄 사이 아니야? 나랑 등 돌릴 거야? 그런 거 아니면 이번 계획은 조용히 따라오도록 해. 일단 셋째 동서가 함께 모여 밥을 먹을 때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 그럼 내가 그 분위기를 더욱더 고조시키다가 몸싸움을 벌일 거고, 둘째 네가 나한테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동서를 데리고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면서 밖으로 나가서 뒷마당 산책길로 함께 걸어가. 최대한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말들로 상황을 만들어 가다가 내가 설치해두었던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막내 동서가 그걸 밟는 순간 우리의 계획은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겠지만 증거도 없을 뿐더러 느낌적으로만 인지하고 있겠지. 결국 알아서 고개를 숙이게 될 거고 앞으로 저런 꼴도 보기 싫은 모습은 두 번 다시 안 봐도 되는 거라고. 시부모님은 새 동서의 계획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셨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첫째 형님이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옆에 앉아있던 큰 시숙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둘째, 셋째 형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첫째 형님은 큰 시숙한테 어떻게 된 거냐며 소리치고 있었네요. 첫째 형님이 큰 시숙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인 이유는 캠코더에 찍혀있던 모습을 담은 사람이 큰 시숙이었어요. 막내 동생인 저희 남편과
제가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는지 저희만 빼고 세 형님의 집안끼리 여행을 갔을 때 이런 계획을 듣게 된 큰 시숙이 캠코더로 전부 다 촬영해 놓으셨던 거네요. 시숙은 첫째 형님 몰래 저희 집으로 찾아와 캠코더를 건네주시면서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결혼 생활에 대해 후회를 하셨어요. 저희는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지만 큰 시숙의 옳은 결정에 사고를 면할 수가 있었죠. 시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캠코더에 찍혀 있는 내용대로 뒷마당에 연결되어 있는 산책로를 걸어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니 동물을 잡는 덫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밟게 된다면 아마 제 발목에는 평생 장애가 생기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 유산까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을 첫째 형님이 꾸미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제가 자기 멋대로 부릴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에 엄청난 소름이 온몸을 감싸고 말았네요. 둘째, 셋째 형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첫째 형님은 저에게 절대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결국 세 형님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했다는 거에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된 큰 시숙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주버님은 현재 별거 중인 상태라고 하네요. 모든 걸 계획한 첫째 형님과 그 뒤를 도운 형님들은 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어도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법적 처벌은 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셋째 형님은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아이들을 봐서 용서를 해드렸지만 첫째 형님은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시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6개월의 형을 살고 나온 첫째 형님은 저희 가족 앞에 또다시 모습을 나타내었어요. 자기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똑같이 돌려주겠다며 또 한 번 난리를 치길래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번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네요. 한 번만 더 저희 집안에 해를 가한다면 그땐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가족분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앞일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전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느 가정의 부모님과 같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희 형제들은 자연스레 봐오면서 컸고요. 그렇게 저는 당연히 부부란 저런 모습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자랐죠. 그리고 전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어요. 아이들을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성에는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치원 원장님이 말했죠. 어머, 자기야. 내가 잘하는 집에 아들 하나 있는데 공무원이기도 하고 집안이 되게 괜찮거든? 만나나 볼래? 가볍게 만나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결혼 생각은 딱히 많이 없기도 하고. 혹시 결혼이 급하다면 저랑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집에서 아마 결혼을 급하게 원하는가 봐. 아무래도 아들 나이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 될 자리가 너무 좋아. 며느리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참하다고 아주 좋아하는 거 있지? 한번 만나보고 생각해. 뭐 나경쌤이야 어리니까 그렇다 치지만 어차피 남자 다 거기서 거기다. 일단 내가 소개는 시켜줄 테니까 잘 만나보라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원장님이 소개해준 사람은 원장님이 잘 아는 지인의 아들이었죠. 집은 인테리어 회사를 크게 해서 살기 넉넉하다더라. 신랑이 인물이 훤칠하니 나와 잘 어울릴 것이다. 원장님의 좋은 말에 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만나는 첫날 시어머니 될 분이 같이 나왔죠. 당황스러웠어요. 간단히 남녀 소개팅으로만 알았던 자리가 어머님까지 나와서 선을 보는 느낌이 되어버려서요. 전 당황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태어난 척 해야 했죠. 그날 봤던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조금 과민할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어머, 안녕하세요. 원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나경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까지 오시는 줄은 몰랐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엄마 성화에 나오긴 했는데 안 나왔으면 후회할 뻔했네요. 김성수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전 성수 엄마예요. 놀랬어요?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소개해준 아가씨가 어떤 아가씨인지 내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나와봤네요. 근데 나오길 아주 잘했네요. 이렇게 미인일 줄이야. 우리 원장님 안목이 있다니까. 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미인이신데요. 앉으세요.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먼저 고르시면 제가 고를게요. 어머님까지 나와 당황했지만 분위기는 좋았어요. 저에 대해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될 사람보다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가 더 많았던 첫 만남이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족 관계부터 혈액형, 그리고 형제 관계 모든 걸 다 물어보셨고 성격이 어떤 스타일일 것 같냐까지 물어보셨어요. 그날은 면접 보는 자리인 줄 알았죠. 그래도 다행인 건 시어머님은 절 너무 좋게 보았고 원장님한테 바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원장님도 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꼭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죠. 그렇게 저희의 만남은 시작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조금 걸리지만 워낙 저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여 그런 부분은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저희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코드 또한 잘 맞았어요. 제가 주식 펀드 쪽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남편도 이쪽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요. 뭔가 소울메이트 같았습니다. 이렇게 잘 맞을 수 있구나. 그리고 어머님 또한 좋아 보이셨고요. 그렇게 전 행복하다 생각했죠. 아니, 성수 씨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에 든다고 하던지. 하긴 내가 우리 나경쌤 잘 보긴 했지. 그 집안에 딱이야, 딱. 에이, 그래도 어머님이 보통 아니셔 보이던데 좀 긴장되더라고요.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성수는 마음에 들지? 성수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 남자도 무난하니 아주 좋을 거야. 잘 됐으면 나 옷 한 벌 해주려나? 아, 그럼요. 그래도 어머님이 처음에 무서우실 줄 알았는데 너무 소탈하셔서 괜찮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살짝 그 어머니가 까다로우신데 그 까다로운 어머니한테 합격점을 받았으니 나경 선생님은 문제 없지, 안 그래? 잘 어울려. 전 그렇게 원장님 덕분에 제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자잘한 트러블은 있었지만 여느 부부들과 마찬가지인 트러블이었기에 넘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과 결혼을 해서 막상 같이 살아보니 시어머니는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었어요.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재간을 고분고분하기를 바라셨고 시어머님의 말이 이 집안의 법이었죠. 시아버님조차도 시어머님을 대적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엔 너무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날 처음에 좋게 보던 시어머님이 맞나 싶기도 했었거든요. 거의 기숙사 사감학교 선생님 같았습니다. 뭐든지 가르치는 말투였고 늘 학생 대하듯 모든 사람들을 대했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부분을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더 의아했어요. 사회 초년생이기도 했고 3년 정도 지낸 후 분가를 시켜주신다는 말씀에 결혼 후 시댁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아버님조차도 어머님 눈치를 많이 보고 사시더라고요. 왜 첫 만남 때 저를 보러 나오셨는지 이제야 하나하나 이해가 가게 되었죠.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옷부터 갈아입고 움직여라. 사회복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아참, 너네 시아버님은 안 들어왔니? 이 양반이 어딜 갔다가 아직까지 무소식이야? 아유, 정말 복장 터지게 한다니까. 예,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달라붙는 거 입지 말아라. 옷도 수수하게 입고 화장도 하지 말고, 알겠어? 처음엔 수수해서 좋더니 요새는 아주 결혼한 유부녀답지 않게 하고 다니는구나.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넌 유부녀야. 유부녀면 유부녀답게 하고 다녀야지. 안 그러니? 네? 아, 어머님, 요새 다 그렇죠 뭐. 그리고 저는 화장을 하는 게 제 마음이 편해서요. 옷은 신경 쓸게요. 하지만 화장까지는 제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셨으면 해요. 성수 씨도 저 화장하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래,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아줌마는 어디 있니? 이 아줌마는 시장 다녀온다더니 어디 간 거야? 시어머니는 항상 신경 과민이었어요. 뭐든지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신경질부터 내셨죠. 하지만 밖에선 그 누가 봐도 호인 그 자체였어요. 시어머니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장을 보는 시간조차도 계산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조금은 숨이 막혔죠. 그래서 도우미 아주머니는 이곳의 페이가 마음에 들어 다닌다고 했어요. 가끔은 저에게 힘들 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고 했고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얘기해주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도 재미있었어요. 사모님, 오늘 장을 보다가 아기가 너무 좋은 게 있어서 아기 하나 사왔어요. 제가 저녁
맛있게 하기 좀 해드릴게요.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오는 거예요? 분명히 왔다 갔다 1시간이면 되는 시간을 가지고 지금 1시간 30분이나 걸렸잖아요. 중간에 어디 샌 거 아니야? 아줌마, 돈 공짜로 먹어요? 아니면 밖에서 누구 만나는 거야? 나 이런 거에 예민한 거 몰라? 네? 버스를 놓쳐서 버스 기다리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간 철저히 지키도록 할게요. 아휴, 진짜 내가 짜증을 안 내려야 안 낼 수가 없다니까. 사람 부리는 것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니 나원 참. 돈을 주면 돈값을 하란 말이야. 내가 몇 번을 말해? 시간 계산 틀리면 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지? 나 자꾸 이상한 생각하게 하지 마요. 제가 봐도 시어머니는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제가 봐도 매우 까다로웠죠. 제가 일을 나가서 망정이지. 하루 종일 이 집에 같이 시어머니와 산다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것 같았어요. 처음 저에게 했던 인자함은 사라지시고 시어머니는 늘 짜증과 신경과민을 달고 사셨어요. 유일하게 제 남편인 아들에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관대하기도 하셨고요. 어머님, 되게 신경과민 같아. 본인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 안 그러시나? 자긴 아무렇지도 않아? 어머님, 걱정돼. 왜? 그냥 엄마 성격이 그런 거지 뭐. 그래도 뭐든 칼 같잖아. 가끔 숨 막힐 땐 있어도 그래도 난 나쁘지 않아. 오히려 무계획적 인간보단 나은 것 같아. 내가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봐. 자기한테 뭐라고 해? 그건 아니지? 그런 거면 말하고. 아니, 전혀 아니지. 그냥 가끔 보면 너무 신경과민으로 인해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 강박도 좀 있으시고. 괜찮아. 평생을 저렇게 사신 분이라. 그럼 우리 아빠는 어떻겠어? 본인 성격이라 우리가 맞춰줘야지 뭐 어쩌겠어. 남편은 어머님의 신경과민을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죠. 한 번은 제가 유치원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님과 길에서 마주쳐서 같이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얼마나 아버님을 쥐잡듯이 잡는지 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죠. 아버님은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아 했지만 전 꽤 심각해 보였거든요. 아니, 어떻게 둘이 같이 들어와? 어? 아니, 새아기는 걸어 다니니까 그렇다 해도 당신은 차가 있는데 왜 걸어온 거야? 중간에 누구 만난 거 아니에요? 나 속일 생각 마. 당신 충분히 차 타고 올 시간인데 왜 굳이 걸어왔으며 중간에 걸어서 누굴 만난 거야? 아, 또 왜 그래? 오늘 그냥 아침에 운동할 겸 사무실까지 걸어갔어. 그래서 걸어온 건데 내가 이걸 굳이 해명해야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굳이 걸어갔냐고요, 그러니까, 어? 오늘 이 아줌마도 걸어서 시장 갔다고 하는데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당신? 그 정도면 평이야. 작작해. 참나, 한두 번도 아니고 CCTV 동네에 있는 거 다 보던지. 전 문 앞에서 바로 아버님을 다그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상상력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닌 것 같아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지만 제가 살면서 정말 겪지 않을 일이라 정말 놀랐습니다. 얼마나 아버님을 의심했으면 매번 아버님은 저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까 생각도 들었고요. 어머님이 정말 신기했죠.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를 도우러 주방으로 내려갔는데 어머님이 아버님을 들볶다가 이젠 도우미 아주머니를 들볶기 시작했더라고요. 아니, 아까 시장 갔다가 20분 비었잖아. 그때 우리 남편 만난 거 아니야? 남편이 차 안 가져간 것도 이상해. 안 그래? 아니, 사모님, 왜 그러세요? 아니라니깐요. 참 한두 번도 아니고. 저 이러면 일 못해요. 제발 작작하세요. 아니라 이거지? 내가 둘이 눈빛 보낼 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발뺌한다 이거지? 그래, 좋아. 어머님, 아까 저 유치원 영양사 선생님이랑 장 보러 갈 때 아주머니 마주쳤었어요. 아주머니는 장 보고 있었고요. 그래? 오늘은 그렇게 잘 넘어갔다 이거지? 내가 아주 이것들 걸리기만 해봐라. 당신 오늘 새하기 때문에 산 줄 알아? 제가 더 죄송했어요. 도우미 아주머니도 시어머니의 이런 행패가 한두 번이 아닌 듯 그냥 넘어가셨지만 불륜녀로 몰아가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죄송스러운 마음에 일부러 아주머니에게 말도 시키고 기분도 풀어드리고 했어요. 기분 나쁘시죠? 어머님이 약간 신경과민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아니야, 됐어요. 뭐 한두 번인감. 아휴, 저것도 병이지. 사장님만 불쌍하지. 맨날 철이 들볶이고. 아니, 그리고 결복은 얼마나 심한지? 닦은데 또 닦고 또 닦고. 에휴, 보고 있으면 아주 기가 찬다니까. 내가 작은 사모님한테만 하는 말인데 하여튼 저것도 중증 환자요. 안 그래? 얼른 분가할 수 있으면 분가해요. 혹시라도 불똥칠라. 아들은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저러는지 몰라. 다행히 유쾌한 도우미 아주머니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래도 아주머니 성격이 참 서글서글하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전 늘 집에서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는 일상이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출근, 퇴근을 반복하던 나날을 보내는 중 저희 유치원 원장님에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유치원을 후원해온 사람이 저희 어머님이었다는 말을 들었죠. 아무리 넉넉한 형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유치원을 위해 계속 후원을 해주셨다는 게 제가 아는 어머님이 맞나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보육원에도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놀라웠습니다. 어머, 몰랐어? 며느리라 알 줄 알았는데. 어쩜 우리 후원 회장님이 또 좋은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고 계셨구나. 나경 선생님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셔. 이 보육업계에서는 큰손이지. 얼마나 사람이 좋으셔. 안 그래? 자기는 같이 살아서 알 거 아니야. 집에서도 오나 하시지?
자기는 시집 잘 간 거라니까. 어머, 며느리 몰랐다는 게 감동이다. 아, 그러게요. 어머님이 후원하고 계셨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아, 그래서 원장님이랑 알게 된 사이시구나. 그래도 보육원을 후원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데요? 와, 저도 어머님이 다시 보여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멋있으신 것 같아요. 늘 신경감인인 어머님은 밖에서는 이렇게 후원도 하고 정말 호인이셨어요. 저도 보육원들 후원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머님이 엄청난 호인인 줄 아셨죠. 저조차도 조금 어머님이 과민할 뿐 좋은 사람이겠지라는 생각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이제 어머님을 다시 보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빗나가듯이 어머님은 역시나 집에서는 늘 신경과민증 환자였고 의심병 환자였죠. 한 번은 제가 동창회를 갔다가 늦은 날 저를 처음으로 쥐잡듯이 잡는 모습에 신랑이 어머님을 말릴 정도였으니까요. 이날 일이 잊혀지질 않아요. 아니 너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는 거야? 유부녀가 저녁이다 먹고 빨리 들어올 것이지, 어? 어디 술까지 먹고? 네? 아니, 오랜만에 동창회라서요. 그리고 유아교육과 동문회라 다 여자친구들밖에 없어서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야? 거기 술집에서 누구랑 눈이 맞을 줄 알고 내가 걱정을 안 해? 너 진짜 웃긴다. 아주 대단해. 눈웃음 살살 치면서 밖에 나가서 뭐라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너 어디 내 손에 한번 걸려봐. 알겠어? 우리 착한 아들 두고 바람 피우는 날은 알아서 해.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바람이라뇨. 진짜 모욕 아닌가요? 제가 오늘 분명 늦는다고 말씀드렸고 성수 씨도 뭐라고 안 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저 정말 이러면 숨 막혀서 여기서 못 살아요. 제가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주 글러먹었네.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남자가 있긴 있구나. 엄마, 그만해. 아니 왜 이렇게 흥분을 하셨어? 나경이가 그럴 이인이에요? 아휴, 진짜 엄마가 골라놓고도 모르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무도 못 믿으면 어떻게 살아요? 지금 너무 흥분하셨으니까 저희 먼저 올라갈게요. 올라가자. 전 그렇게 신랑과 2층 방으로 올라왔고 분이 안 풀렸죠. 불륜녀로 몰아가다뇨.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화를 참으라고 말했지만 더 이상 참아지지 않더군요. 아버님과 도우미 아주머님이 항상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았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에게 아무렇지 않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출근 잘하고. 내가 어제는 너무 흥분했지? 가끔 이런다 내가. 너도 갱년기 되면 알 거야. 맘에 담아두지 말거라. 네? 네, 다녀올게요. 오늘은 5시에 끝나는 거라 일찍 퇴근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가볼게요. 바깥일하는 사람 어련히 들어오는 거지. 천천히 와. 어차피 저녁은 아줌마가 하면 되니까 잘 다녀와라. 출근을 하면서도 찝찝하고 꺼림칙했습니다. 밤사이에 이렇게 돌변하는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도 들었고요. 어머님은 그만큼 기분 변화가 심하신 분이었죠. 전 기분은 좋진 않았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분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그렇게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 일하는 아주머니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짐을 싸고 계셨고 시아버님은 어머님을 말리시고 어머님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아이, 그만하라니까. 당신 병이야, 병. 아우, 진짜. 아니래도. 아까 나랑 같이 차 마신 여자는 우리 거래처 사장이고, 난 도우미 아주머니랑 따로 만난 적이 없다니까. 정말 왜 그래, 당신? 미치고 팔짝 뛰겠네. 그만 좀 해. 당신 병원 가야 해. 뭐예요? 아니, 그럼 내가 아까 그 찻집에서 본 여자가 저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맞다니까. 저 곱슬머리 파출부 아줌마. 내 눈이 뭐 잘못 달린 줄 알아? 아니, 아줌마가 말해봐, 당장. 오늘 낮에 시장 갔다가 내 남편 만났지? 아유, 아니라니까요. 아유, 진짜. 내가 이 집을 나가야지. 아니, 됐고요. 사모님, 더 이상 저도 이런 취급받기 싫네요. 저도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그동안 밀렸던 봉급이나 주세요. 자그마치 퇴직금 포함 1,000만 원이니까 당장 붙여요. 나도 못해 먹겠으니까. 당신 상간녀야. 내가 상간녀 소송하면 그보다 나한테 돈을 더 줘야 하는 거 몰라? 어디다 대고 봉급을 달래? 아우, 왜 이래, 진짜. 당신 정신 차려.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이 여자가 결혼 초부터 의심병이 있어가지고. 아유, 질린다, 질려. 뭐라고요? 상간녀? 말 다 했어? 병자 같아서 그동안 그러려니 했더니만 아주 누굴 불륜녀로 몰아가? 당장 돈 내놔! 그동안 밀린 봉급이 퇴직금 포함 1,000만 원이라고 들었을 때 제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렇게 밖에서 후원을 할 게 아니라 집안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월급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 정말 어머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주머니가 안쓰러웠고 또 아버님조차도 너무 곤란해하셔서 안타까웠죠. 하지만 어머니를 아무도 말릴 순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냉장고에 있는 아주머니가 한 반찬들을 전부 다 엎지르곤 욕을 해대기 시작하셨죠.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시아버님과 아주버님은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저조차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아무리 어머님을 말려봐도 어머님은 소용없었어요. 이 반찬들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치우고 가. 당신 손때 묻은 것들 다 치우란 말이야. 이 집 나가서 밖에서 만나려고 그러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니라고 하니까 말 좀 들어보자고요, 네? 어머님이 지금 너무 흥분을 하셔서 그래요. 입 다물어. 너도 한패야? 너도 네 시아빠
불려 눈 감아주려고 그러는 거지? 너 쟤네가 얼마나 교활한 인간이란 거 몰라서 그래? 그만해, 당신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만할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나도 이제 질린다. 우리가 끝내야 해. 아니, 그만하세요, 사모님. 정신이 빠져도 유분수지. 아휴, 됐고, 제 봉금이나 주시란 말이에요. 그럼 나갈 테니까. 아주머니는 밀린 봉급을 달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절대 이 집에선 못 나간다고 했죠. 나가서 남편을 따로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였어요. 결국 아주머니는 분에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갔고, 시어머니는 문 밖에서 소금을 뿌려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시아버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할 말을 잃은 듯 방으로 들어가셨죠. 정말 그날은 악몽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정말 아버님이 바람을 피웠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로 어머님의 세뇌는 무서운 것이었죠. 그렇게 일이 일단락이 되었고, 전 출근 후 아주머님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몰래 밖에서 따로 만나자는 것이었어요. 작은 사모님, 저예요. 도저히 큰 사모님이랑은 말이 안 통해서 혹시 밖에서 따로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그럼요. 죄송해요. 일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럼 제 점심시간이 1시니까 이따 뵙도록 할게요.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아주머님을 만나러 나갔어요. 아주머님은 밖에서 뵈니 오히려 얼굴이 좋아 보였습니다. 죄송했지만요.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휴, 죄송해요. 정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혹시 월급 아직도 못 받으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뵙자고 했어요. 사장님한테 전화했다간 또 사달이 날 것 같아서. 그래도 사장님은 정말 잘해주셨는데 이런 오해 받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사모님도 정신이 멀쩡할 땐 잘해주시기도 했으니까요. 작은 사모님한테 얘기할 건 아닌데. 아니에요. 남편도 이 사실 알고 마음이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먼저 전화드리고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일단 제가 가진 돈 500만 원이에요. 이거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500은 마련하는 대로 바로 드릴게요. 남편도 이 내용을 알고 있던 터라 저에게 혹시라도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면 돈을 주라고 하였고요. 전 일단 제 사비를 털어 아주머니에게 돈을 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제 돈이 남편 돈이고 남편 돈이 제 돈이니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아주머니를 만나기 전에 이체해 왔죠. 당연히 받아야 될 밀린 봉급 중에 일부였으니까요. 아주머니는 제가 챙겨드린 밀린 500만 원을 받아들고 감동하신 눈빛이었어요. 돈 얘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미리 주었으니까요. 아이고, 제가 오늘 돈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사모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에요. 제가 미리 챙겨드리는 건 당연하죠. 아주머니도 일하신 금액이 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기도 하고요. 아유, 정말 작은 사모님, 사장님, 그리고 도련님 다 너무 저에게 잘해주셨는데
죄송하네요. 제가 버티질 못해가지고. 아니요, 절대요. 저도 이해해요. 그동안도 많이 버티신 거죠. 에휴, 그래도 좋으신 분이긴 한데, 예민하시고, 뭔가 하나에 꽂히시면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경향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도 너무 그동안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주머니. 아유,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작은 사모님, 제가 선물 드릴 건 없고, 뭐 비밀 하나 말해줄까요? 해드릴 게 딱히 이것뿐이에요. 네? 비밀이요? 뭔데요?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뭐 어떤 건데요? 집에 관한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인 얘기? 아주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완전 초대박이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였죠.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그 삼진전자 있죠? 그거 주식 좀 사나요? 내가 이거 절대 어디서 공유 안 하는 정보인데 그동안 작은 사모님이 내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잘해줘서 해주는 얘기예요. 나 어디 가서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아주머니가 한 말은 주식을 좀 사놓으라는 거였어요. 이 말만을 남기고 아주머니는 사라졌죠. 전 가뜩이나 주식이나 펀드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으로 나머지 주식을 아주머니가 말한 주식에 몰빵하였습니다. 원래 성격 자체가 꼼꼼한 편이긴 한데 그땐 뭐가 홀렸는지 제가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 아주머니가 말한 주식에 몰빵하였죠. 결과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초대박이었죠. 아주머니가 말해주신 주식 정보로 인해 제가 대박이 났어요. 전 아주머니에게 전화로 감사 인사나 만나서 감사를 표하고 싶어 전화를 해봤지만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500은 당연히 입금해 드렸고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주신 천사 같았죠. 갑자기 선물을 주시고 어디론가 떠나신 느낌이었어요. 여보, 나 대박 났어. 지금 주식 얼만 줄 알아? 이것 봐. 어떡해. 나 심장 떨려서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어, 자기야. 헐. 지금 이게 수익 몇 %야? 헐. 수익 2000%? 아, 이게 말이 돼? 아니, 이런 정보는 어디서 한 거야? 도우미 아주머니가 나 알려주신 거 있지?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아니, 근데 연락이 안 되셔. 감사 표시라도 해야 하는데. 전 그렇게 갑작스럽게 떼부자가 됐어요. 저도 믿기지가 않았죠. 워낙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컸기도 했고, 단기간에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전 일단 이 돈으로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아동보호시설에 기부를 좀 했죠. 그리고 나머지 전부 현금화하여 조그만 신도시에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요. 믿기지가 않았죠. 그리고 제 꿈이었던 유치원을 설립했어요. 오래도록 일했던 원장님 품을 떠나 제가 단독으로 사업자를 내서 시작했죠. 시어머니도 제가 유치원을 열었다는 걸 제일 반가워 하셨고요. 그렇게 전 유치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님도 축하해 주셨고
아버님도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 조심스레 어머님께 분가 이야기를 꺼냈죠. 아무래도 이젠 정신적으로도 조금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저 혹시 성수 씨랑 분가 한번 계획해봐도 될까요? 어머님이랑 먼 곳은 아니고 그냥 동네에 알아볼 건데. 분가? 왜? 나가서 뭐 하려고 분가를 하려고 하니? 아직 3년도 안 채웠잖아. 그 문제는 좀 두고 보자. 에이, 분가 시켜. 이렇게 애들이 독립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는데 당신은 참나? 이제 나랑 둘이 살아요, 아주. 나도 당신이랑 안 떨어지고 집에만 있을 테니까 애들도 없이 어때? 그래야 당신이 안심을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우리 둘이? 그래, 한번 너네 분가 생각해보자. 어차피 가까운데 살면 내가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고 성수도 말했었고. 아버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되었고, 어머님은 아버님과 하루 종일 붙어 계시다가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세요. 신경과민성과 더불어 의부증에 대한 치료요. 아무래도 집에 아무도 없이 아버님만 계시니 조금 더 안정을 찾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머님의 증세가 조금 나아지셔서 저희 집에 문제가 전혀 없게 되었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 잡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어서 그러려니 합니다. 완벽히 좋아지셨다기보다는 조금은 덜 하려고 요새 노력도 하시고 병원도 잘 다니시고 계세요. 전 도우미 아주머니 덕분에 뭔가 돈도 벌고 분가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제가 그냥 지나가는 호의를 베푼 것이 도우미 아주머니의 좋은 정보로 인해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참 감사한 게 돈이 수중에 많이 있으니 사람이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그때 이후로 주식은 손 떼고 지금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의문인 건 그 아주머니의 정보력이 정말 의문이에요. 남편도 주식 공부를 꽤나 했던 터라 이런 분야는 빠삭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저에겐. 많이 느꼈어요. 뭐든지 친절을 베풀고 남에게 잘하자고 말이죠. 뭐든 돌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일도 있으시겠죠? 저도 제 이야기를 쓰면서도 몸이 들썩들썩해요. 그때가 생각나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